여러분, 이제 한국형 불행의 뿌리를 찾아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거대 위기의 시대, 대한민국은 어떤 전환을 이뤄야 할지 하는 문제를 오늘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오늘 우리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어떤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미래를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나요? 아니면 무언가 알 수 없지만 너무나 불안하고 엄청난 위기가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고 그 속에서 나의 미래를 예감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암담한 터널 속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대단히 위험한 시대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감각적으로 느끼고 계시죠? 그 위험의 정체가 뭔지 이 이야기를 오늘은 같이 해보고요.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이 나라는 정말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선진국이 맞는지, 또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한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변화가 필요하다면 그 변화는 어떤 것이 있어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으로서 내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어떤 시대인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대는 생태적 파국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22세기가 올까요? 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유럽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22세기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쪽에 더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대단히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인류가 마지막 인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대다수 미래학자들의 예상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어떤가요? 이러한 위기의식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많은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억압적인 학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억압으로부터 스스로 자기를 해방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최대한 자신의 젊은 시절을, 그 자유를 즐기도록 하면 좋겠다. 그러나 한 가지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어른들을 믿지 마라. 특히 한국의 어른들은 절대 믿지 마라.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한국의 어른들은 가장 무책임한 어른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3월에 대통령 선거를 했죠. 독일의 경우는 작년 9월에 총선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거대한 사회적 문제를 풀어내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사건이죠. 독일에서 지난번 총선에서 있었던 가장 큰 정치적 이슈가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생태 기후변화 문제였습니다. 이 주제가 지난번 독일 총선에 무려 46%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46%. 거의 지난번 선거의 절반이 바로 환경을 주제로 한 선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독일 선거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이 바로 미래 세대라는 말입니다. 미래 세대. 앞으로 미래에 살아갈 이 세대들이 어떻게 해야 이 지구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이것을 서로 정책을 내걸어서 경쟁을 한 겁니다. 또 가장 많이 나온 말이 미래 생명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미래 생명. 우리한테는 이 용어 자체가 낯설죠? 미래 생명이 뭐겠어요? 현재 태어나진 않았지만 미래의 지구상에서 살아갈 생명들,
그 생명에 대해서도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미래 생명에 대한 책임. 이것이 지난번 독일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스 요하스라고 하는 그러한 철학자가 있죠. 이 사람이 이야기한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미래 생명에 대한 책임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것이 가장 뜨거운 정치적 쟁점이 됐던 선거가 지난번에 독일의 선거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선거에서 누가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겠어요? 녹색당이죠. 녹색당. 생태 기후변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모색을 했던 정당이 녹색당입니다. 녹색당이 이전 선거에 비해서 가장 많은 득표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연정을 통해서 집권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독일에서는 과연 미래 세대가 앞으로 지구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어떤 방법으로 이들의 미래가 가능할지, 이걸 둘러싸고 거대한 논쟁이 벌어졌던 것이죠. 한국 선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3월 선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돌아보기도 싫을 겁니다. 지난번 한국 선거에서 뭐가 쟁점이 됐습니까? 생태 기후변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치인이 설득력 있는 대안을 내놨나요? TV 토론을 하는데 이 주제는 아예 테이블에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조금 전에 말한 22세기는 오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지금은 낙관적인 이야기로 들립니다. 최근에 나온 책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요? 2050 거주불능지구, 이게 미국에서 얼마 전에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예요. 2050이면 얼마 남았어요? 22세기가 아니고 이제 30년 남았다는 거예요. 30년. 그 동안에 지구라는 행성 자체가 인간이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는 그러한 행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서평을 통해서 본 책은 2030년이면 대체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남았다는 겁니다. 브레이킹 바운더리스라고 하는 이러한 책이 최근에 한국에서도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 책은 훨씬 더 절망적인 전망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전혀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기는 정말로 절박한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생태적 파국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넘어설지에 대한 그러한 우리의 대책이 정말 중요한 상황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 생태적으로 보면 어떤 나라인가요? 세계에서 가장 생태적으로 위험한 곳, 최악의 지대가 어딜까요, 여러분? 중국의 상해 지역입니다. 중국의 상해 지역. 여기는 위에서 찍으면 그야말로 시커멓게 나옵니다. 독일의 그런 슈피겔이라는 잡지를 보면 이런 생태 지도를 정기적으로 보여주는데요. 거기서는 이 지역을 뭐라고 부를까요? 죽음의 지대라고 부릅니다. 토데스존에, 죽음의 지대. 어디를 가리킬까요? 상해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500km 지역을 죽음의 지대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반도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불행히도 쏙 들어갑니다. 특히 경기도 수도권 이 지역은 쏙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발생시키는 엄청난 오염원 플러스 그 위를 상해에서 오는 거대한 죽음의 구름이 이중으로 덮치고 있는 이러한 환경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실질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생태적 파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생명의 위기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생태적 파국은 왜 왔는가요? 이 생태적 파국이 온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바로 자본주의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본주의가 나쁜 체제라서 온 것은 아닙니다. 역설이에요, 역설. 이 자본주의가 너무나 강력한 생산력을 가지고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생태적 파국이 온 것이죠. 여러분,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원 이후
1800년 동안, 기원 이후 1800년 동안 인류가 어느 정도의 물적 성장을 했을까요? 1800년 동안 대체로 5배 정도 물적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800년부터 지금까지면 몇 년이에요? 200년이 조금 더 지났죠? 이 기간 동안 인류가 몇 배 정도 물적 성장을 했을까요? 100배 이상의 물적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1800년 동안 대체로 한 5배 정도 성장을 했는데 불과 200년 사이에 100배 정도 물적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생산성이죠. 이 덕분에 오늘날 인류가 커다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인류가 완전히 빈곤에서 해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얻은 거예요.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역사상. 지금 제가 가능성이라고 얘기했죠? 왜 그렇겠어요? 아직도 아프리카나 제3세계에서 여전히 빈곤이 남아있죠?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문제예요. 지금 전 인류가 이룩해 놓은 물적인 생산품을 올바르게 배분만 한다면 모든 인류가 완전히 빈곤에서 해방되는 이러한 세계를 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가져온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역설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이런 엄청난 생산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체제라는 사실, 이것이 자본주의의 종언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산이란 게 뭐죠? 모든 생산은 결국은 자연을 가공하거나 변형시키거나 파괴한 결과물을 누리는 거죠. 그게 생산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자본주의 200년 동안 자본주의가 100배의 생산성을 가졌다. 이 말은 뒤집어서 자연의 관점에서 보면 자연이 100배 더 파괴됐다는 거죠. 많은 과학자들이 이미 자연의 순환고리는 파괴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22세기는 오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그러한 인식이 우리에게도 이제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자본주의는 확실하게 이번 세기 이내에 완전히 종언에 이를, 완전히 끝나버릴 그러한 상황에 이르러 있습니다. 저는 이 생태적 파국에 대해서 지금 한국인들처럼 이렇게 감각이 없는 이러한 나라는 없습니다. 두 번째, 국제정치적 파국이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전쟁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에요. 저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전 세계에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그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가 한반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충돌은 우크라이나 전쟁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전쟁의 예고판이에요.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 다 아시죠?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이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본격적인 전쟁, 그야말로 최종적인 전쟁, 이것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터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미중 간에 이러한 충돌이 벌어진다면 어디서 벌어지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게 두 곳이죠. 대만해협 아니면 한반도다. 이렇게 예상을 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대만의 정치를 아는 사람들은 대만해협에서 미중 간에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그다지 높이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대만 안에도 친중파와 반중파가 대체로 50대 50으로 있죠. 지금 대만을 지배하는 정당은 바로 반중파죠. 그러나 또 다른 쪽에서는 친중파도 절반 가까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대만의 무력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무리한 통일을 감행할 가능성이 사실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대만에서 미중 간의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터진다면 저는 바로 한반도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이죠. 여러분, 한반도에서 어떤 형태로 터지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우선 이 세계를 보는 관점을 새롭게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위기를 잘못 읽는 이유는 뭐겠어요? 낡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봐서 그렇습니다. 더 이상 낡은 안경으로는 세상이 제대로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지금은 더 이상 과거의 이념 대결의 시대가 아닙니다. 과거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대결하던 이데올로기 대립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러시아, 자본주의 사회예요? 사회주의 사회예요? 완전히 자본주의 사회죠. 러시아 자본주의를 보통 마피아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KGB를 중심으로 한 과거 러시아 조직이 마피아처럼 당시의 국영기업들을 완전히 사유화하는 방식으로 자본주의의 가장 강력한 힘으로 지금 소련을 지배하고 있죠. 중국 어떻습니까? 중국이 저게 자본주의 사회예요? 사회주의 사회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한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독특한 자본주의를 중국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몇 해 전에 베이징 대학에서 국제 심포지움을 하는데 그 중국 학자들이 입만 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하는 나라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독일말로 하면 조ци알리스무스 히네주쇼 프레궁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학문하는 사람들끼리 말은 똑바로 하자. 정확한 개념으로 얘기를 하자. 너희들이 무슨 중국 특색 사회주의냐? 너희들의 본질은 중국 특색 자본주의다. 그랬더니 당시 베이징 대학 교수들이 웃어요. 자기들은 저 같은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의 세계는 다 중국과 러시아까지도 다 사회주의 세력이 아니고요. 다 자본주의 세계로 완전히 재편된 그러한 세계예요. 그래서 과거의 자본주의 사회주의의 대립으로 세상을 보는 것 완전히 시대착오적이고 잘못된 관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요? 이데올로기의 안경이 아니고 지정학의 안경으로 세상을 봐야 됩니다. 지정학. 그러면 세상이 보여요. 그게 무슨 얘기죠? 지금 오늘날의 갈등은 기본 갈등이 바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간의 갈등입니다. 해양 세력의 핵심은 어디겠어요? 바로 미국과 일본, 태평양에서 오는 이 거대한 해양 세력과 유라시아 대륙을 지배하고자 하는 거대한 대륙 세력 어디겠어요? 소련과 중국이죠. 러시아와 중국이죠. 이 세력이 지금 충돌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19세기 말에 충돌했던 것의 재현이에요. 이념의 시대가 끝나면서 다시 19세기판 지정학의 시대가 다시 열린 겁니다. 이걸로 봐야 돼요. 여러분, 지난 역사를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한반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거대한 지정학적 세력 갈등이 폭발한 곳입니다. 1894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1894년. 바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중국의 대륙 세력과 일본의 해양 세력이 충돌을 한 거죠. 어디서 충돌했나요? 한반도에서 충돌했죠. 이것을 역사는 청일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청일전쟁 1894년. 그리고부터 10년 후에 1904년에 또 이번엔 대륙 세력인 러시아와 해양 세력인 일본이 또 붙었죠. 어디서 붙었나요? 또 한반도에서 붙었습니다. 러일 전쟁. 여러분, 그리고 나서 1950년에 또 미국과 중국이 붙었습니다. 어디서 붙었어요? 한반도에서 붙었어요. 한국전쟁이라고 우리는 부르죠. 그러나 이것은 많은 의미에서 미국과 중국 전쟁의 대리전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디서 붙을까요? 한민족 전체가 완전히 절멸하는 절멸전쟁이에요. 무기의 파괴력이 너무나 강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 민족이
어떠한 길을 택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이제는 근본적으로 새롭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는 어떤 곳인가요? 이 한반도는 정말로 전 세계의 모든 파괴력이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화약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전쟁이 터진다고 하면 그야말로 한민족 자체가 이제는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이런 끔찍한 위기 속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로 민족 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민족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면 민족 전체가 완전히 절멸할 수 있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반도에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에서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갖는 가장 결정적인 의미는 바로 비핵화가 물 건너갔다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리비아의 가다피의 교훈이 김정은 북한의 그런 국무위원장에게 준 교훈은 분명하죠. 핵을 포기하는 순간 나의 생명이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교훈을 준 거죠.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준 교훈은 뭐겠어요? 그에게 준 교훈이 뭐겠어요? 핵을 포기하는 순간 북한이라고 하는 국가 체제가 살아남는 게 거의 어렵겠구나 하는 것을 배운 것이죠.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 세 번째 핵강국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에 러시아, 미국, 영국이 소위 부다페스트 각서라는 걸 통해서 부다페스트에 모여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집단 안전 보장을 제공하는 대신에 핵을 완전히 포기하는 비핵화 지대로 만드는 그러한 각서를 쓰게 되죠. 여러분, 이 각서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에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핵을 포기하게 됐고요. 그 결과가 오늘날 우리가 보는 바와 같습니다. 이것을 지금 북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저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에서 핵을 포기하기 어렵게 만든 결정적인 그러한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반도 통일이 또는 한반도 평화가 한 발짝 더 후퇴하는 분명한 역사적인 그러한 경우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반도의 전쟁 위기는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제 몸으로 느꼈습니다. 제가 2017년에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연구년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2017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에 독일에서 나오는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짜이퉁, süddeutsche Zeitung 이런 데서도 일면 톱기사가 한반도 전쟁 임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한국의 상황을 보기 위해서 네이버라는 데 들어가서 네이버 검색어를 봤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경악을 했어요. 지금 온 세계에서 한반도에 전쟁이 터진다고 하는데 네이버 검색어 1위가 뭔지 아세요? 류현진 등판 일정이에요. 2위가 뭔지 아세요? 소유진 셋째 임신이에요. 제가 소유진이라고 하는 탤런트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찾아보니까 탤런트더라고요. 여러분, 온 세계가 전쟁이 난다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편안하고 안이한 일상이 지속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독일 공영 TV에서 바로 이 부분을 하나의 뉴스로 삼아서 보도를 했어요. 아, 한국인들의 저런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다. 곧 전쟁이 터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한국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태어나고 사재기도 하지 않고 심지어
광화문에서 100만 명, 200만 명이 모여서 민주주의를 외치던 그러한 사람들이 곧 전쟁이 터진다고 하는데 개미 새끼 한 마리 나와서 No war, peace 이거를 외치는 사람이 없는 이런 나라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저도 거기서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전쟁이 곧 터진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는 태평할까? 나중에 밝혀졌죠? 어떻게 됐습니까? 2017년 상황이. 구체적으로 트럼프가 공격 명령까지도 눈앞에 뒀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공격을 할 가능성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외국에선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쟁 임박이라는 게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광화문에 나와서 전쟁은 절대 안 된다 외치는 사람도 없어요. 아, 이것은 뭘 뜻하는 건가요? 이런 전쟁에 대한 불감증, 이것이야말로 지금 한반도에 가장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미 2005년에 클린턴 정부 하에서도 미국에서 완전히 폭격기가 대기 상태까지 갔잖아요. 대기 상태까지. 예? 근데 마지막 순간에 카터가 김일성을 만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된 거 여러분 아시죠? 그게 몇 년이에요? 1994년인가 이랬죠. 1994년. 클린턴 때니까. 여러분 그 상황을 환기해 보세요. 그때도 전쟁 직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만에 하나라도 터지면 큰일 나는 것인데 우리는 거의 50% 이상 전쟁이 터질 상황을 2번이나 겪은 거예요. 그런데도 여기에 대해서 불감합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새롭게 생각해야 돼요. 평화의 위기, 이것이 우리 목전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저는 지금 국제정치적 파국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젊은이들의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학생들이, 한국 젊은이들이 일본에 대해서 너무나 증오를 하고 중국에 대해서 너무나 혐오하는 이러한 현상들을 너무나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그들의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지나치게 과도한 혐오와 그러한 증오를 젊은 세대가 내면화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일본에 가봐도 비슷해요. 일본의 아이들도 혐중이 너무 심해요. 중국도 비슷해요. 중국도 가보면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애국주의와 국수주의가 정말로 위험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동북아는 완전히 석유가 철철철철 넘치고 있어요. 선동가가 나타나서 성냥만 한번 착 그으면 동북아 전체가 타오를 이런 증오의 지대가 돼 있습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겁니다. 지금 남북 사이도 위험하지만 동북아 전체가 서로를 증오하는 어마어마한 증오에 휩싸여 있는 지대가 돼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 이것은 앞으로 생태 문제보다도 더 절박한 정치적 파국의 그러한 위험 요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것을 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젊은 아이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게 해야 됩니다. 한국 아이들과 중국 아이들, 또 한국 아이들과 일본 아이들, 일본 아이들과 중국 아이들, 이 3개국의 젊은이들이 수시로 만날 수 있는 포럼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저는 이것이 동북아의 평화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북아 젊은이들의 활발한 교류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평화의 주춧돌이 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독일 유럽 연구센터라는 곳의 소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 독일 유럽 연구센터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1990년에 독일이 통일되죠? 독일이 통일된 직후에 독일 정부가 그 다음 해부터 전 세계에 있는 주요 연구소들을 지정을 해서 지원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제1호가 미국의 하버드였고요.
2호가 위스콘신, 3호가 조지타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호가 캐나다로 가서요. 캐나다의 토론토, 몬트리올, 아주 좋은 대학들이에요. 이런 데 지원을 했고요.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시아로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아시아의 1호는 어디겠어요? 예, 도쿄대가 1호였고요. 2호가 어딜까요? 예, 2호가 베이징 대학입니다. 3호가 어디겠어요? 예, 이 흐름으로 봐서는 서울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데 거기서 이변이 생겼어요. 3호가 중앙대가 된 거예요, 한국에선. 왜 중앙대가 됐을까요? 예, 공모를 통해서 뽑습니다. 한국에서도 7개 대학이 참여를 했는데요. 그중에 중앙대가 사실은 압도적으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아시아에는 지금 3개가 있습니다. 도쿄대, 베이징대, 중앙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유럽에는 어디가 있겠어요? 영국은 케임브리지, 그 다음에 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 그 다음에 러시아에 있습니다. 러시아는 상페터스부르크 대학이에요. 그 다음에 프랑스는 파리 대학 연합이에요. 파리 대학은 하나가 아니라 13개나 있죠? 이곳의 연합체, 거기가 지금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16개국에 21개 연구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센터 컨퍼런스를 매년 합니다. 저는 이 센터 컨퍼런스를 통해서 많은 외국 학자들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보는지, 동북아를 어떻게 보는지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러한 맥락 속에서 동북아의 평화 공동체를 만드는 게 우리 세대의 마지막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가 이 연구센터로 선정이 되자마자 동경대와 베이징대 교수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동북아, 독일, 유럽 학회를 만들자.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때 제가 제안을 한 제안 성명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21세기는 동북아 시대가 열린다고 했는데 동북아 시대가 열리기는커녕 동북아는 완전히 동토로 굳어져 있고 오히려 전쟁 위기만 커지고 있다. 그 이유가 뭐겠는가? 그 위기를 저는 3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 일본의 과거. 둘째, 한반도의 현재. 셋째, 중국의 미래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겠어요? 일본의 과거, 뭘 뜻하겠어요? 일본은 완전히 과거 청산이 되지 않음으로써 동북아에서 완전히 도덕적 권위를 상실한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일본도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장점에 대해서 누구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문제를 풀지 못하는 한 도덕적 권위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이게 동북아의 교류를 막고 있죠. 두 번째, 한반도의 현재는 뭐겠어요? 이건 뭐 여러분들 금방 이해하시는 거죠? 지금 남북 분단이라고 하는 게 동북아의 교류를 물리적으로 딱 차단하고 있죠? 그러니까 얼어붙은 땅이 돼버린 거예요. 세 번째로 중국의 미래는 뭐겠어요? 미래 중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공포. 이걸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가지고 있고 일본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3가지가 이 동북아의 교류를 가로막는 근원적인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이 3가지 문제를 동시에 풀어낸 나라가 지구상에 딱 하나 있습니다. 어디겠어요? 예, 과거 청산, 분단, 그 다음에 패권주의라고 하는 이 3가지 문제를 동시에 풀어낸 나라가 바로 독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3나라의 독일 전문가들이 이제는 동북아의 평화를 이루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결국 동북아 평화 공동체를 제안을 했고요. 실제로 동북아 독일 유럽 센터를 그래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동경대, 베이징대, 중앙대가 돌아가면서 계속 이런 센터 컨퍼런스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러한 맥락 속에서 제가 한 5년 전에 우리 대학생들 12명, 그리고 베이징 대학원생들 12명 해서 아카데미 오이로파라고 하는 그런 유럽에서 유럽 통합을 다루는 거대한 그런 학문기관에서 2주 동안 한국 학생과 중국 학생이 함께
그러한 유럽 통합 과정을 공부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 학생들을 인솔해서 독일로 갔어요. 제가 그때 보면서 이거구나 하는 걸 정말 느꼈어요. 이 아이들, 우리 한국 아이들도 중국에 대해서 엄청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대화를 해보면. 그런데 2주를 함께 생활해버리니까 한 이틀만 지나니까 너무너무 친해지는 거예요. 이틀만 지나니까. 편견이 다 깨집니다. 2주가 지나니까 그 다음에 헤어질 때는 어떻게 돼요? 무슨 이산가족 상봉하는 분위기예요. 그냥 부둥켜 안고 아이고 베이징에서 다음에 만나자, 서울에서 만나자 이러면서 제일 친한 친구들이 됐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놀라서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중국 학생들을 보고 완전히 새롭게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만나서 보니까. 그 당시에 베이징 대학 학생 12명 중에는 4명이 공산당원이었어요. 중국 공산당원입니다. 4명이. 그리고 4명은 묘하게도 중국 당시에 시진핑 정권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자예요. 신랄한. 시진핑이 완전히 중국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후퇴시키고 있다. 지금 베이징 대학 안에서도 어마어마한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고 교재에 대해서도 다 검열을 한다. 이런 나라가 어딨냐. 이러면서 엄청 신랄하게 비판을 저도 깜짝 놀랐어요. 4명 정도가 굉장히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요. 묘하게 나머지 4명은 중립적인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걸 보고 놀랬죠. 이 세상에 중국의 젊은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다양한 아이들이 있을 뿐이지 중국 애들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의 젊은이가 다 똑같은 게 아닌 것과 같은 거죠.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경험해 보니까 자기들과 생각 같거든요. 또 당시에 중국 공산당에 들어가 있던 학생들도 10분만 이야기해 보면 다 서로 화제가 통해요. 다 BTS의 팬이고 한국 드라마 다 열심히 보고 서로 깔깔대면서 너무 친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편견과 선입관이 금방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류를 통해서 동북아의 아이들이 서로 친하게 지내는 이러한 동북아 지역을 한편으로 만들면서 동시에 남북 간에는 민족 이성을 회복하는 방식으로 남북 간의 평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북 간에는 이제는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완전히 바꾸는 이러한 방식으로 전쟁의 위협을 줄여가면서 동북아 전체가 하나의 평화 공동체가 되는 이러한 길을 마련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전혀 이런 데에 대한 논의도 없고 이러한 정치적 상상력을 가진 정치인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선 새로운 정부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절대로 전쟁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념하에 새로운 동북아 질서를 주도하는 그러한 아이디어와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파국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는 이걸 사회라고 부르기 어려운 사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를 사회 없는 사회라고 부릅니다. 사회 없는 사회. Society without the social. 이런 표현을 씁니다. Society without the social. 사회는 사회인데 no social. 사회적인 것이라는 가치가 아예 없는 사회예요. 이런 사회는 사실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책에서도 그 이야기를 썼는데요. 지금 오늘날 가장 잘 나간다고 하는 이태리 철학자가 프랑코 벨라르디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 프랑코 벨라르디가 한국 사회를 체험하고 나서 한국 사회의 특징을 4가지로 뽑았다 그랬죠? 한번 환기해 보세요. 첫째, 무한 경쟁, 끝없는 경쟁. 이렇게 끝없이 경쟁하는 사회를 못 봤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극단적 개인주의. 여기서 살고 있는 개인들이 너무 개인주의가 극단적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일상의 사막화. 그러다 보니까 끝없이 경쟁하는 개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상이 완전히 사막 같다는 거예요. 삶의 기쁨이라는 걸 보기 어려운 사회라는 거예요. 네 번째, 생활 리듬의 초가속화라 그랬죠? 예. 생활 리듬이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너무 빨라서 그야말로 살인적인 생활의 속도를 한국인들이 견디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봐요? 정말 잘 보고 있죠?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살한 나라인 거 아시죠? 이것도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무뎌져서요. 지난 18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자살한 나라가 이 나라예요. 딱 한 해, 2018년 한 해만 2등 했어요. 리투아니아. 발틱에 있는 인구가 100만밖에 안 된 조그만 나라예요. 그 나라가 우리를 앞섰어요. 그 나라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2018년에 사회가 붕괴됐어요, 완전히. 무정부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 나라도 그 다음 해에 우리가 다시 1등으로 다시 1등 자리를 복원을 했어요. 작년에 또 1등입니다. 여러분, 왜 한국 사람들이 자살을 할까요? 여기서 철학적인 자살이 몇 프로일 것 같아요? 대다수가 생존의 벼랑에 몰리다가 마지못해 떨어져 내리는 거예요. 사실은 한국에서 자살이라고 불리는 것의 90% 이상이 사회적 타살입니다. 이런 사회에 대해서 이전 정부도 그렇고 이번 정부도 그렇고 이런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진지하게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질 않아요. 너무 끔찍한 사회입니다. 노인 자살률이 또 너무 높아요. 어떤 때는 평균의 10배까지 나오는 적도 있어요. 왜 노인들이 이렇게 자살을 하죠? 노인들이 왜 이렇게 자살을 해요? 예, 노인 빈곤 때문인 것 우리가 다 알죠?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입니다. 54%까지 나올 때가 있어요. 54%에서 48%를 왔다 갔다 해요. 대체로 50% 정도입니다. 노인들 2분 중에 1분이 빈곤 상태에 있어요. 대체로 지금 유럽은 어떤가요? 덴마크가 노인 빈곤율이 1.4%입니다. 네덜란드가 3 내지 4%예요. 대체로 2분 정도, 100분 중에 2분 정도가 빈곤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 2분 중에 1분이 빈곤 상태예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자살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우울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를 어디서 보셨나요, 여러분?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1월 2일 날, 올해 1월 2일 날 쌤과 함께라고 하는 KBS 프로그램에서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세히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나온 지표를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한 그러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불평등이 심한 것보다도 더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더 가슴 아픈 게? 바로 한국인들은 이러한 불평등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불평등을 극복하려고 하지는 않고 이러한 불평등을 당연시하고 심지어 이런 불평등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수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계 가치관 조사라는 게 있어요. 세계 가치관 조사. 월드 밸류 서베이라고 합니다. 월드 밸류 서베이. 전 세계 104개국에 있는 사회과학자들이 모여서 6년에 한 번씩 전 세계 국가들의 가치관의 차이를 조사해서 발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2014년 월드 밸류 서베이를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거기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당신은 소득이 보다 더 평등하게 분배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보다 더 차이가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답변을 한 것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보다 평등하게 분배돼야 된다. 이렇게 답한 한국인은 24%에 불과해요. 24%. 지금보다 차이가 더 벌어져야 된다. 이렇게 답한 사람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59%예요. 59%. 60%에 가깝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미국보다 더해요. 미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유시장 경제, 모든 걸 시장에 맡겨놓고 시장에서 끝까지 경쟁한다. 이런 나라 아니에요? 그런 나라보다도 더 심해요. 미국은 소득이 보다 평등하게 분배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32%입니다. 우리보다 6%나 높아요. 그리고 더 차이가 벌어져야 된다. 이건 36%밖에 안 돼요. 36%. 우리는 59%라 그랬죠? 미국보다도 20% 이상 더 차이가 벌어져야 된다고 주장한 자가 많은 나라예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예, 독일의 경우는 어떨까요? 독일의 경우는 묘하게도 우리와 정반대의 그러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보다 평등해져야 된다가 58%예요. 더 차이가 벌어져야 된다. 이건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걸 보면 소득이 더 벌어져야 된다. 이러한 답을 한 사람들이 50%가 넘는 전 세계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더 불평등한 그러한 상황을 선호할 수가 있죠? 지금 독일에서 본 것처럼 독일의 경우 무슨 대단한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자본주의가 전 세계에서 엄청난 소득 불평등을 가져온 건 다 아는 사실이죠. 거기에 대해서 독일인들이 보인 반응이 상식적인 반응이죠. 대단한 반응이 아니라. 그래요, 안 그래요? 결국은 이러한 소득이 보다 균등하게 분배되는 것, 이것이 보다 정의로운 세계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죠. 우리가 너무 병들어 있는 거예요. 더 차이가 벌어져야 된다가 59%인 나라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틀림없이 설문 과정에 뭐가 문제가 있다. 표준 집단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설문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제 생각이 틀렸어요. 6년 후에 또 했습니다. 똑같은 걸. 2020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상황이 나아졌을까요? 더 나빠졌을까요? 더 나빠졌어요. 2020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소득이 보다 평등해져야 된다가 반토막 났어요. 12%밖에 안 됩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더 벌어져야 된다가 무려 66%가 더 벌어져야 된다. 아, 정말 놀라운 사회예요. 지금 이 사회 자체가 너무나 불평등한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더 불평등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려 66%가 사는 사회예요.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은 최근에 했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사회 집단 간의 갈등이 가장 심각한 나라예요. 작년 초에 영국의 킹스 칼리지라는 데서 입소스라고 하는 국제적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각 나라별로 어느 정도 집단 간의 갈등이 심한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28개국 2만 6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이 나라들은 대부분 OECD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 한국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회 집단 간의 갈등 정도가 여기서도 1등을 했어요. 그냥 1등이 아니에요. 압도적 1등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12개 항목에 걸쳐서 갈등을 조사했는데요. 한국은 그중에 7개 항목에서 1등을 했어요. 뭘 1등 했겠어요? 빈부 갈등 세계 1위입니다. 이념 갈등 세계 1위예요. 정당 간의 갈등이 또 1위입니다. 남녀 사이의 갈등이 1위예요. 세대 갈등이 1위입니다. 종교 갈등이 또 1위예요.
마지막으로 7번째가 학력 간의 갈등입니다. 고등학교 나온 사람, 대학 나온 사람, 소위 인류대 그렇지 않은 사람. 이 사이의 갈등과 차별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이에요.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OECD 안에서는 매년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을 조사합니다. 사회적 자본. 이건 뭐겠어요? 한 사회가 공동체로서 굴러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자본이에요. 그게 뭐겠어요? 제일 중요한 지표가 2가지입니다. 첫째는 구성원들 간의 신뢰도예요. 다른 사람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가 하는 게 첫 번째고요. 2번째는 뭐겠어요? 바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믿고 의지할 사람이 존재하는가 하는 물음이에요. 이것을 사회적 의존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한국은 어떨까요? 신뢰도와 사회적 의존도에 있어서 OECD 국가 중에서 몇 번째가 될까요? OECD 국가가 38개죠? 한국은 38개 국가 중에서 붙박이로 38번째 등수를 차지합니다. 가장 인간을 신뢰하지 않고요. 어려울 때 찾아갈 이웃이 없는 사람들이 한국인입니다. 정말 놀라운 지표들이죠. 이것은 다 지표들이에요. 객관적으로 이야기한. 지금 제가 3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 뭐였죠? 가장 불평등한 나라. 2번째, 불평등을 사랑하는 나라. 3번째, 갈등이 가장 심한 나라. 4번째, 신뢰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 서로 간에. 여러분, 이쯤 되면 이게 사회입니까? 이게 사회예요? 한국은 완전히 사회적 파국 앞에 있는 나라고요. 이러한 사회적 파국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에 수원에서 세 모녀가 자살하신 이러한 사건이 있었죠? 그 얼마 전에는 송파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죠? 이것은 특수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호들갑을 떨 이유가 없어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 사회가 처해 있는 상황인 것이죠. 또 한국의 교육적 파국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전 시간에 교육과 관련해서는 한국 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충분히 이야기했죠? 그래서 교육에 대한 파국을 따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생태적 파국의 위험이 기다리고 있고요. 중기적으로 봐서는 국제정치적 파국이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파국도 지금 너무나 깊어져 있어서 이것을 당장 치유하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입니다. 교육적 파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상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파국이에요. 이러한 4개의 파국을 이제는 넘어서지 않으면 한국 사회의 미래가 사실은 거의 한국 사회가 국가로서 존속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생태적 파국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의식 자체가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한국 사회는 완전히 물질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의식이 모든 걸 지배하는 사회예요. 이제는 이러한 물질주의에서 생태주의로 우리의 의식이 기본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2번째로 정치적 파국. 이 평화의 위기는 어떤 식으로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이 아닙니다. 통일보다 더 시급한 것은 첫째,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정착시키는 것이고요. 둘째, 동북아의 평화 공동체를 정착하는 겁니다. 평화 체제와 평화 공동체. 이것으로 우리의 체제를 전환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3번째, 사회적 파국은 이제 한국인들의 삶을 너무나 고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파국을 넘어서는 방법은 뭘까요? 이제는 경쟁 사회에서 연대 사회로 한국 사회 자체가 이제는 근본적인 가치를 바꿀 때가 왔습니다. 경쟁 사회에서 연대 사회로의 전환이 없으면 한국 사회의 사회적 파국은 더욱더 심각해질 겁니다. 4번째로 교육적 파국은 이미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메리토크라시,
능력주의 교육에서 니그노크라시, 존엄주의 교육으로의 전환, 이것이 있지 않으면 한국에서의 교육적 파국을 더 심각한 상태로 만들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거대 위기 시대를 넘어설 4가지 대전환이 우리의 미래를 판가름할 가장 결정적인 그러한 전환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전환을 이루어내야만 한국 사회가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또 단기적으로 하나의 사회로서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존엄한 존재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는 사실은 대단한 사회입니다. 지금 아시아에서 한국처럼 이렇게 위대한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가 없습니다. 또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단기간 안에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한 나라가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한국 사회는 지금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물적 조건을 갖춘 나라입니다. 제도적 조건은 뭐겠어요? 민주주의. 물적 조건은 뭐겠어요? 경제적 풍요죠.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성숙한 민주주의를 통해서 이러한 것을 우리 구성원 모두가 존엄한 존재로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그러한 것으로 바꿔간다면 한국 사회가 이제는 선진국에 갑하는, 다시 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추구해왔던 물적 성장에 조응하는 정신적 성숙의 사회로 나아갈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길었던 4번에 걸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